겨울비가 내리는 저녁, 윤정은 부모의 합동 장례식을 치른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오빠 윤석과 올케 미란,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모인 거실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부동산 자산, 어머니가 남긴 예금과 귀금속들. 모두의 시선은 변호사가 펼쳐놓은 유언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막내딸 윤정에게 일괄 상속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술렁였다. 오빠 윤석의 얼굴이 굳어졌고 올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노려봤다. 윤정 자신도 놀랐다. 부모님은 생전에 공평한 분배를 약속했었는데 왜 갑자기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남긴 걸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케 미란이 날카롭게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 윤정은 오빠에게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했지만 이미 금이 간 가족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날 밤 11시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후였다. 윤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윤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젖은 머리를 한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윤정을 바라봤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누구세요? 여자는 잠시 입술을 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윤이에요. 돌아왔어요. 윤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윤희. 그 이름은 30년 전 가족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이름이었다. 첫째 언니 윤희는 6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을 가진 여자가 눈앞에 서 있다. 무슨 장난이에요? 언니는 죽었어요.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그냥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을 뿐이야. 윤정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여자는 발을 들이밀며 간곡하게 말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진짜 윤희야. 내 언니야.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윤정은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거실로 그녀를 들였다. 소파에 앉은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30년 전 윤희가 사라지기 직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윤정은 그 사진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사진은 집 창고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어떻게 이 여자가 갖고 있을까?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던 거야. 내가 가져온 거야, 윤정아. 윤정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속을 독차지한 동생의 삶에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윤정은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급히 오빠 윤석을 불러 어젯밤의 일을 털어놨다. 윤석은 처음엔 황당해하며 웃었지만 윤희가 직접 나타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올케 미라는 사기꾼이 분명해요라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윤희예요. 30년 전 사고 후 기억을 잃고 떠돌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윤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먼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럼 증명해봐요. 당신이 진짜 윤희라는 걸. 윤정이 냉정하게 말했다. 윤희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누구도 모를 법한 사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윤석이 초등학교 때 몰래 기른 강아지 이름, 윤정이 5살 때 떼쓰며 산 인형의 색깔, 심지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프로포즈한 장소까지. 모두 가족만 아는 비밀들이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윤석이 당황하며 물었다. 나는 언니니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기억해. 윤정은 불안했다. 이 여자가 어떻게든 정보를 캐낸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DNA 검사를 해요. 그게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윤희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좋아요. 나는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윤정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다. DNA 일치율 99.9%. 의학적으로 그녀는 진짜 윤희가 맞았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럴 수가, 정말 언니가 살아있었던 거야? 윤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윤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받은 상속, 그녀가 이제 막 손에 넣은 재산, 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다. DNA가 일치한다고 해도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증명 못하잖아요. 이건 뭔가 조작된 거예요. 윤희는 윤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윤정아, 나는 돌아왔어.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야.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는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윤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재산 분할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법적으로 나는 사망 선고가 취소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상속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다. 윤정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윤희는 항상 웃으며 다가와 속삭였다. 이 집은 내 거야, 윤정아. 윤희의 등장으로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윤석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올케 미라는 노골적으로 윤희를 배척했다. 30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재산을 나눠줄 순 없어요. 윤정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윤희를 정신질환자로 몰기 위해 과거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윤희가 사고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고 가족 지인들에게 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이 언니를 이상하게 봐야 해. 그래야 법정에서 유리해질 거야. 윤정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하지만 윤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과거 기록을 수집하고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임을 증명할 증인들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윤정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윤희의 곁에 항상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도현이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윤희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되었지만 윤정은 본능적으로 그가 위험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윤정은 도현을 미행했다. 그는 윤희와 떨어져 혼자 낡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윤정은 창문 너머로 그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윤희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와.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계획이라니? 윤희의 귀환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윤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오빠, 윤희 언니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저 도현이란 남자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윤석은 반신반의했다. 증거가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윤정은 답답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도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도현은 30년 전 윤희가 사라진 바로 그 사고 현장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연결고리가 있어. 윤정이 더 깊이 파고들던 어느 날 윤희가 찾아왔다. 그녀는 윤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윤정아, 그만 좀 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나는 진짜 윤희고 이 집의 일부는 내 거야. 언니가 진짜 윤희라고 해도 30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한테 권리가 있을까요?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섬뜩했다. 법은 진실 편이야, 윤정아. 그리고 진실은 곧 드러날 거야. 그날 밤 윤정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가족 앨범을 뒤적였다. 어린 시절 윤희의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저 여자가 언니일까? 아니면 정교하게 꾸며진 사기극일까? 한편 도현은 윤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윤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지만 그 얼굴은 항상 흐릿했다.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사고 당시의 기억이. 도현은 그녀를 진정시켰다.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진짜 윤이라는 게 증명됐잖아. 하지만 윤희는 불안했다. 자신이 정말 윤희인지 아니면 도현이 만들어낸 존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윤희는 30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를 찾아갔다.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지금은 개발되어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곳에 서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근처 병원을 찾아갔다. 3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오래된 파일 보관실에서 당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먼지 쌓인 파일을 뒤적이던 윤희는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환자명 윤희, 보호자 윤정. 그 순간 윤희의 손이 멈췄다. 윤정? 사고 당시 윤정은 겨우 2살이었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윤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당시 담당 의사를 수소문한 끝에 찾아냈다. 은퇴한 노인 의사는 윤희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그때 그 아이인가요? 네, 저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머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당신을 그곳에 두고 간 거예요. 윤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일부러? 누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호자로 온 사람은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성인 여성이었고 윤정이라는 이름을 댔죠. 아마 당신 어머니였을 거예요. 윤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고의로 버렸고 그 사람은 가족 중 하나였다. 그리고 윤정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막내딸의 이름을 빌려 흔적을 감춘 것이다. 왜 나를 버린 거야?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윤정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윤정아, 내가 날 죽인 거야.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하지만 내 이름으로. 윤정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때 2살이었다고요. 기억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 이름을 썼어. 왜 그랬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윤정은 침묵했다. 그녀도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지만 윤희의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윤정은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다. 오래된 일기장 속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윤희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남편의 전처가 남긴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 그 아이가 사라진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해질 것이다. 윤정은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윤희를 버렸고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평생 그 비밀을 숨긴 채 살았다. 언니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윤희는 용서하지 않았다. 이제 알았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이 집은, 이 재산은 내가 빼앗긴 것들이야. 돌려받을 거야. 자매 관계는 복수로 뒤틀렸고 집안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윤정은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한 후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윤희가 과연 진짜일까? DNA는 일치했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오히려 수상했다. 윤정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윤희와 도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탐정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도현이라는 남자 과거에 보험 사기와 신분 도용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라는 여자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윤정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럼 저 여자는 가짜란 말이죠? DNA는 어떻게 설명하죠?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묘한 점입니다. DNA는 분명 일치했어요. 하지만 한지은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윤희의 DNA와 일치하는지는 수수께끼죠. 윤정은 다시 조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한지은은 30년 전 윤희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아이였다. 그리고 그녀의 혈액형, 유전적 특징이 윤희와 매우 유사했다. 도현은 이 점을 이용해 DNA 검사를 조작한 것이었다. 이건 완벽한 사기극이야. 도현은 진짜 윤희의 정보를 모아 한지은을 훈련시킨 거야. 윤정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미 재산 분쟁은 법정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법원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윤희 한지은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증거들이 점점 윤희 편으로 조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정이 제출한 반박 자료는 이상하게도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증인들은 하나둘씩 입장을 바꿨다. 도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윤석조차 혼란스러워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 집은 다 미쳤어. 한편 한지은 가짜 윤희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도현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윤정의 눈빛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도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우리 충분히 벌었잖아. 하지만 도현은 단호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끝까지 가야 해. 어느 날 밤 한지은은 윤정과 단둘이 마주쳤다. 윤정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한지은 씨. 진짜 윤희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한지은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증거가 있어요? 법원은 나를 윤희로 인정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그때 당신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한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자신은 끝까지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30년 전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나타나 말했다. 윤이라는 아이는 분명 당시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지은이라는 다른 아이도 같은 병실에 있었죠.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했어요. 그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한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윤정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사기극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다. 법정 증언 이후 한지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호텔 방에서 도현을 마주하며 소리쳤다.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못해. 감옥에 가기 싫어. 도현은 차분하게 그녀를 진정시켰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에겐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무슨 카드? 모든 게 탄로 났잖아. 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한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도현은 그녀와 3년 전 우연히 만났고 그때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한 번도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한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진짜 윤희? 맞아. 그리고 이 여자는 내 누나야. 한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누나?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현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다. 30년 전 그의 누나는 윤희의 사고 현장에 있었다. 그녀는 윤희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윤희의 가족은 아이를 버렸고 치료비조차 내지 않았다. 도현의 누나는 윤희를 돌보며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누나는 윤희를 자기 딸처럼 키우려고 했어. 하지만 윤희는 결국 죽었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거든. 그럼 진짜 윤희는 20년 전에 죽었어. 누나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졌고 몇 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한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현은 계속 말했다. 나는 윤희를 버린 그 가족이 용서되지 않았어.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재산을 쌓았지. 반면 내 누나는 그들이 버린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죽었어.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야? 그래.
너는 윤희와 너무 닮았어. 나이도 외모도 심지어 과거 기록까지. 내가 3년 동안 너를 훈련시킨 이유야. 너는 연기만 하면 됐어. 진짜처럼. 복수는 내가 할게. 한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도현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나는 뭐야? 그냥 당신의 도구였어?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지은아, 나는 널 사랑해. 한지은은 손을 뿌리쳤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려? 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지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도현의 복수에 끝까지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며칠 후 한지은은 윤정을 몰래 만났다. 윤정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한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모든 걸 말하고 싶어요. 진실을. 진실? 저는 윤희가 아니에요. 도현이라는 남자가 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윤정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으니 분노가 치밀었다.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죠? 저도 피해자예요. 도현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한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윤정은 냉정했다. 당신이 피해자든 아니든 당신은 우리 가족을 속였어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알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진짜 윤희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도현의 누나가 돌보다가 죽었대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진짜 언니는 이미 죽었다는 것. 그 사실은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을 가져왔다. 증거가 있어요? 한지은은 도현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의 위치를 알려줬다. 그걸 확보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도현은 한지은의 배신을 알아챘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찾아갔다. 내가 윤정을 만났다며? 한지은은 당당하게 맞섰다. 그래,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당신의 복수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거야.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나를 배신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상관없어. 나는 이미 각오했어. 둘 사이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수와 인간성,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채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지은의 증언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도현이 보관하던 자료를 압수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진짜 윤희는 20년 전 도현의 누나가 돌보던 중 사망했고 그녀의 시신은 무연고자 묘지에 묻혀 있었다. 그럼 진짜 언니는 정말 죽은 거군요. 윤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론 죄책감이 밀려왔다. 법원은 한지은의 사기 행각을 인정하고 재산 분쟁을 윤정의 승소로 결론지었다. 한지은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도현은 도주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뒤집혔다. 사건이 종결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윤정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였다. 윤정 씨 맞으십니까? 저희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신 환자분이 최근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자신이 윤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윤정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소리죠? 윤이는 죽었다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환자분은 30년 전부터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는데 얼마 전 갑자기 깨어나셨습니다. 윤정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여자가 보였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당신이 누구세요? 여자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나는 윤희야. 진짜. 윤정은 믿을 수 없었다. 담당 의사는 설명했다. 이 환자분은 30년 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어 우리 병원에서 국가 지원으로 돌봐왔죠. 그런데 최근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윤정은 DNA 검사를 요청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일치율 99.9%.
이번에는 정말 진짜였다. 진짜 윤희가 돌아온 것이다. 윤정은 윤희를 집으로 모셨다. 30년 만에 고향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기억은 6살 때에 멈춰 있었고 몸은 36살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윤희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거실, 부엌, 그리고 자신의 방이었던 곳. 엄마는? 아빠는? 윤정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꿈속에 갇혀 있었고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며칠 후 윤희는 한지은을 면회했다. 구치소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한지은은 진짜 윤희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당신의 이름을 훔쳐서.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도연한테 이용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삶을 망쳤어요. 아니에요. 나는 애초에 삶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으니까. 윤희는 쓸쓸히 웃었다. 한편 도현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윤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누나가 돌보던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던 것이다. 도현은 병원 기록을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누나가 돌보다 죽은 아이는 윤희가 아니라 다른 아이였다. 병원에서 환자를 착각한 것이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도현의 복수는 처음부터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결국 도현은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법정에서 그는 진짜 윤희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모든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윤희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다. 당신도 아팠던 거죠. 누나를 잃은 고통이 당신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윤희는 윤정에게 말했다. 나는 재산을 원하지 않아. 30년을 잃어버린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그럼 언니는 뭘 원하세요? 가족. 나는 가족이 필요해. 동생, 오빠 그리고 새로운 살. 윤정은 언니를 껴안았다. 둘은 오랫동안 울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현의 폭주가 마지막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도현은 자수했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구치소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다. 내 누나는 왜 죽어야 했을까? 윤희의 가족은 왜 아이를 버렸을까? 어느 날 도현은 구치소를 탈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진짜 윤희가 살아있든 말든 그 가족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도현은 윤정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집에는 윤희와 윤정만 있었다. 두 자매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언니,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왜 언니를 버렸을까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어쩌면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전처의 아이였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6살짜리 아이를 버리다니.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도현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도현. 윤정이 소리쳤다. 도현은 차갑게 웃었다. 다 끝내러 왔어. 너희 가족은 다 사라져야 해. 윤희는 침착하게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 씨, 그만하세요. 당신의 누나는 제 잘못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너희 가족이 널 버리지 않았다면 내 누나는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도현은 윤정에게 다가갔다. 윤정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때 윤희가 도현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윤정이는 잘못이 없어요. 비켜. 넌 상관없어. 아니에요. 제가 버려졌던 건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못한 건 제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윤희의 말에 도현은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3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가끔 꿈을 꿨어요.
가족과 함께 웃는 꿈을. 이제 겨우 깨어났는데 또다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는 윤희의 얼굴에서 누나의 모습을 봤다. 누나도 저런 표정으로 윤희를 돌봤을 것이다. 나는 그냥. 알아요. 당신도 아팠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상처를 만들지 마세요. 도현은 주저앉았다. 흉기를 떨어뜨리고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누나 미안해. 경찰이 도착했고 도현은 다시 연행되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다. 며칠 후 윤희는 한지은을 다시 면회했다. 지은 씨,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감사해요. 한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죠? 당신이 저의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존재하지 못했던 제가 당신을 통해 잠깐이나마 이 세상에 있었으니까요. 한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당신을 이용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이용한 게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준 거예요. 윤희는 법원에 한지은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그녀도 피해자입니다. 도현에게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그녀가 제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이 저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결국 한지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석방된 그날 윤희와 윤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정이 물었다. 한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요. 한지은으로. 좋은 선택이에요. 윤희가 미소 지었다. 세 여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윤희는 새로운 삶을 배우기 위해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윤정은 언니를 돌보며 과거의 죄책감을 씻어냈다. 한지은은 작은 카페를 열어 조용히 살아갔다. 몇 년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윤희의 생일 파티였다. 케이크 앞에서 윤희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 살고 싶어요. 촛불을 끄는 순간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거울에 비친 세 여자의 모습. 윤희, 윤정, 한지은. 세 사람의 얼굴이 겹쳐지며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마지막 장면. 빈 거실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 그 속에서 어린 윤희가 웃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옆에 또 다른 소녀의 흐릿한 형상이 보인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내레이션이 흐른다. 이 집엔 진짜도 가짜도 없었다. 다들 누군가의 그림자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빛이었다. 우리는 모두 사라진 이름들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가족이고 인생이다. 화면이 완전히 꺼진다.